그래서 폰노이만의 아키텍처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CPU랑 입력장치,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뒤에서 또 다룰 거라서 여기서는 봐주셔야 되는 게 폰노이만 아키텍처랑 하버드 아키텍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폰노이만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메모리에서 명령어와 데이터가 모두 저장이 되고 하버드 아키텍처에서는 서로 다른 메모리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따로따로 저장이 되는 그런 특징적인 비교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뒤쪽에 파이프라인 해저드라고 나오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한 게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래서 폰노이만의 구조적 해저드를 하버드 아키텍처가 해결을 했다라고 해서 이 장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폰노이만의 아키텍처의 단점이 파이프라인의 구조적 해저드가 발생한다.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게 장점, 단점, 차이, 비교하는 거, 표 부분 봐주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예,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고, 명령어랑 데이터 메모리가 분리된 아키텍처가 하버드 아키텍처예요. 이렇게 명령어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파이프라인 문제 해결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메모리를 분리했다. 이렇게까지만 알아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CPU. 네. CPU는 여기에 나오는 그 구조, 네, 이 기본적인 구조니까 이 CPU 내부 구조인데 ALU, 내부 CPU 버스, 레지스터, 제어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대제라고 해서 이렇게 버스, 세 가지 버스 형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뒤쪽에 예, 여기 주소를 전송하는 주소 버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주대제로 버스도 CPU 내부 버스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ALU, 레지스터, 그리고 제어 장치. 네, 이렇게 크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GPU. GPU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로 이미지랑 영상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픽 카드의 반도체라는 게 이제 GPU가 되고, GPU의 구성도는 지금 요 부분, 이 SM, 이렇게 된 구성 부분, 이렇게 돼서 이제 SM이라고 해서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안에 이렇게 스트리밍 프로세서라고 하는 SP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렇게 GPU 구성도 요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GPU의 구성 요소. GPU는 사실 이것보다는 뒤에 CPU랑 GPU를 비교하는 거가 더 중요해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적인 차이, 그리고 구성적인 측면, 연산 측면 차이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고 네, 이 개념적인 측면,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오는 여기서 부동 소수점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여기 CPU는 직렬 기반의 연산을 하고 GPU는 병렬 기반의 연산을 하는 거. 그렇고 연산 대상은 CPU는 정수 연산이고 이 GPU는 부동 소수점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게 키워드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지수 계산을 더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부동 소수점 연산. 근데 이게 이제 GPU가 이 부동 소수점 연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직렬 파이프라이닝, 병렬 파이프라이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GPU는 이제 매니코어로 이루어져 있고 CPU는 아무래도 코어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뻔한 내용이니까. 대역폭이 GPU가 훨씬 넓고 CPU는 대역폭이 적고 GPU는 더 효율적이게 적은 전력을 소비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CPU랑 GPU랑 비교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PGPU. GPGPU는 GPU를 그래픽 연산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팅 영역에서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CPU가 맡았던 응용 프로그램들의 계산에 GPU를 더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GPU의 구성도는 여기 보면은 요 SIMD 코어라는 게 이제 병렬로 쭉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PCI 익스프레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 SIMD 코어 요 구성 요소랑 여기 이제 요게 캐시거든요. 캐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컨트롤러 여기 밑에 컨트롤러 그리고 D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GPU예요. 캐시, 컨트롤러, D램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 이 부분 암기해 주시면 되세요. PCI 익스프레스, SIMD 코어, 그래픽 메모리, 캐시 메모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암기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이제 추가적으로 3단락에다가 그 GPGPU 플랫폼을 적어주면 좋은데 이 쿠다랑 오픈CL이랑 오픈ACC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엔비디아, 클로스 그룹 이런 사이에서 운영을 한다. 이 플랫폼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후다는 네. 후다는 GPGPU 기술의 하나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처리 흐름을 요거는 이제 컴시음스러운 문제인데 이 데이터 흐름을 보면 일단 먼저 그 CPU에서 메인 메모리를 먼저 GPU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CPU가 GPU에다가 일을 시키죠. 여기 GPU가 여기다가 이제 프로세스를 지시하면 GPU가 각 코어에서 병렬적으로 그 작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GPU 메모리에다가 반환을 해서 그거를 메인 메모리에 복사함으로써 처리가 되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를 컴시응 하실 분들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관리는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처리는 그리고 뭐 SM이랑 SP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SP는 GPU에서 실질적인 연산을 담당하는 게 스트리밍 프로세서이고 요 SP가 여러 개로 그룹화된 게 상위 개념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쭉쭉 넘어가서 다음으로 주기억 장치인데요. 주기억 장치는 이제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고 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OS에 의해서 동적으로 메모리 사용자 영역을 여러 프로세스가 상주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과정 및 기법이 메모리 관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도 나올 건데 이 할배 인교라고 이게 인출이거든요. 할배 인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지 기법, 세그먼트 기법도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정확해서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SSD는 안 요거는 좀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토픽이라서 요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그냥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그 SSD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이고요. 여기는 이제 노어 플래시랑 랜드 플래시로 나뉘어져서
이 병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노어 구조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낸드 플래시예요. 그래서 노어는 병렬, 낸드 플래시는 직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 지금 리드 타임, 라이트 타임, 요거 중심으로 이레이드 타임, 요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어가 읽기 속도가 더 빠르고, 낸드는 라이트가 더 빠르고, 이레이즈 타임은 낸드가 더 빠르다. 요 정도 여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도를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 요 구조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게이트, 플로팅 게이트, 피 채널 기판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에서 쓰기랑 지우기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일단 먼저 여기 보면 전압이 이 위쪽에서부터 들어와요. 쓸 때. 이쪽에서부터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이 피 채널 기판에 있던 여기를 볼게요. 지금 여기랑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이 피 채널 기판에 있던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플로팅 게이트. 아까 위에서 플로팅 게이트 이쪽에 전자가 이동이 돼서 쓰기 작업이 가능하다. 여기 전자가 채워진다. 라면서 이렇게 쓰기 과정이 이루어져 있고, 지워질 때는 전압이 이 위쪽에서 전압이 인가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던 플로팅 게이트에 있던 전자가 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워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플로팅 게이트, 여기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채워지냐 아니면 빠지냐에 따라서 쓰기와 지우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컨트롤 게이트, 플로팅 게이트, 피채널 기판. 그리고 요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쓰기랑 지우기 과정이 발생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이 주 기억 장치에서 액세스를 하는 이 속도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좀 고속의 캐시 기억 장치를 중간에 두게 돼요. 뭐 CPU와 통신할 때는 워드 전송이라고 하고, 캐시랑 주기억 장치 전송할 때는 블록 단위로 접근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네. 캐시 메모리는 뒤에서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가상 기억 장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 기억 장치는 사용자에게 주 기억 장치보다 더 큰 용량, 주 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할 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가상 기억 공간을 제공을 하는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이고요. 가상 기억 장치가 문제에 나오면 요거 인트로나 뭐 요거 무조건 적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할배 인교 요 페이지 관리 기법이 나오게 되고, 인출이 안 보이네요. 인교. 그래서 여기가 주기억 장치고 여기가 가상 기억 장치. 네. 그래서 요 주기억 장치에서 나갈 때는 스왑 아웃이고 가상 기억 장치에서 가져올 때는 스왑 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의 관리 기법으로는 할배 인교 정책이 있고 할당, 배치, 인출, 교체 정책이 있어요. 이 각각의 이 기법별로 또 요 안에서 사용하는 기법 종류들이 있는데 요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할당은 이제 각 프로세스한테 주 기억 장치를 얼마나 할당할 거냐 그 문제인데, 고정 할당, 가변 할당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배치 정책은 요구 후출, 요구를 할 때 후출을 할 거냐 아니면은 미리 예상을 해서 예측해서 호출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요구 호출, 예측 호출형 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나오는데. 그리고 배치 정책. 배치 정책이 얘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죄송해요. 배치 정책이 요거예요. First fit, Best fit, Worst fit. 이게 배치 정책이고,
인출이 요거 호출이에요. 네, 여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인출을 요구할 때 호출을 할 거냐, 아니면은 미리 예상을 해서 호출을 할 거냐에 따라서 예상 호출. 이렇게 정책이 구분되어진다는 거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체 정책. 교체 정책은 뒤에서도 나올 거지만, P4, LRU, LFU, MFU 이렇게 교체하는 거 요거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가상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인터리빙 이거는 나중에 심화반 가셔서 하셔도 되거든요. 요건 넘어갈게요. 상위 인터리빙, 하위 인터리빙이 있는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편화. 단편화는 메모리 상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부분적인 공간이 발생하는 낭비 현상을 메모리 단편화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로 나눠지고 어, 외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는 지금 여유 공간이 있는데 요거 35. 요것보다 지금 요 더한 값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할당이 불가한 현상, 이런 낭비되는 현상을 외부 단편화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구성도랑 개념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부 단편화는 여기 할당이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남는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내부 단편화라고 해요. 발생 원인으로는 뒤에서 배울 고정 분할 페이징 기법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 외부 단편화는 가변 분할 방식 때문에 이 단편화가 발생을 합니다. 네, 넘어가고, 그리고 이 메모리 단편화의 해결 방안, 요것도 네, 중요해요. 그래서 외부, 내부 공통으로는 통합, 압축, 재배치, 메모리 풀 요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외부 단편화는 버디 메모리, 슬랩 할당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공통부터 보면 간단하죠. 이건 쉽죠. 요 공간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을 함으로써 해결을 하겠다는 게 통합 방식이고, 그리고 이 기억 남는 공간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 압축한다는 게 하나의 큰 기억 공간으로 합치는 이 기법을 압축 기법, 그리고 재배치, 메모리 풀 기법이 이제 공통 해결책이고, 외부 단편화의 해결책으로는 버디 메모리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크기에 가장 알맞는 크기를 할당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쪼개주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고 여기서 또 반으로 쪼개는 거듭 재고 크기로 분할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기법을 외부 단편화의 해결 방법인 버디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 단편화의 해결 방안으로는 슬랩 할당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아서 공간을 작은 크기로 슬랩으로 분할을 해서 여기로 분할하고 메모리 요청 시 작은 크기로 메모리를 할당 해제하는 동적인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사실 암기인 거죠. 네, 이해라기보다는 암기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C에 있는.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또 나왔어. 그래서 이건 좀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네,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캐시의 일관성 유지 방법. 이 캐시에 있는 메모리랑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랑 다른 문제요.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법. 이 캐시 일관성 유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즉시 쓰기랑 나중 쓰기 방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즉시 쓰기는 이제 캐시랑 주기억 장치 동시에 쓰는 방식으로
캐시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방법을 즉시 쓰기 방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캐시에만 일단 먼저 쓰고 데이터가 스왑 아웃 될 때 주기억 장치에 더 나중에 복사하는 방식을 나중 쓰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시 쓰기보다는 이 나중 쓰기가 캐시와 주기억 장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더 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태 비트까지 더 확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쓰기 정책에서 나오는 그 유지 기법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적 기법으로는 공유 캐시, 공유 캐시를 사용하거나 공유 변수 캐시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라는 요 소프트웨어적인 기법과 요 하드웨어적인 기법이 더 이제 중요한데, 버스 감시 메커니즘, 감시하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이런 스누피 컨트롤러나 쓰기 갱신 무효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디렉토리 기반으로 풀맵 디렉토리, 체인드 디렉토리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가지고 가셔서 암기해 주시면 되세요. 디렉토리 기반으로 캐시의 정보 상태를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놓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법을 디렉토리 기반 일관성 유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법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일관성을 유지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메시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이 앞글자를 따서 메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구성도로 나와 있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요 캐시 블럭 상태를 표현을 하는 modified, exclusive, shared, invalid 이런 블럭 상태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수정, 베타, 공유, 무효. 캐시 내의 라인이 수정이 되어 있고 그 라인은 이 캐시에만 있다는 수정 블럭 상태, 그리고 베타적인 거, 다른 캐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캐시 블럭 상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메시 프로토콜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직접 사상 방식. 직접 사상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기억 장치와 그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캐시 기억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에 가져올 때 캐시의 특정 라인에만 적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캐시의 특정 라인에 적재하는 기법이 사상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사상 기법, 연관 사상 기법, 직접 연관 사상 기법, 이렇게 세 가지 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직접 사상부터 보면 요거는 이 테라단으로 보통 암기를 해요. 테라단으로, 여기가 이제 주기억 장치 주소 부분인데, 일단 먼저 여기가 캐시 부분이고 주기억 장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랑 캐시를 비교를 할 건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동작 과정. 그래서 먼저 일단 첫 번째로 라인을 먼저 검색을 할 거예요. 여기 라인들이 있는데 어떤 라인이랑 히트가 되는지 이 라인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라인과 일치하는 라인에 가가지고 태그를 비교를 해요. 두 번째로 태그를 비교를 해봐서 이 태그가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상이 되어서 이 캐시 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라인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비교해서 단어를 가지고 오는 순으로 이렇게 동작 과정이 돼요. 그래서 직접 사상 방식, 직접 사상 기법에서는 테라단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서 그림을 요거랑 똑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요런 거 조금 요약해서 이런 건 날려버리고 요 부분 네,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관사상 방식은 뭐냐면 뒤에 이제 연관사상 방식. 네. 요거는 직접 사상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단점이 뭐냐면
실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인의 특정 태그에만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실패율이 높다.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가져올 때 실패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유연하게 해결을 한 게 연관사상 기법입니다.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의 어느 라인이나 좀 유연성 있게 어느 라인이나 적재할 수 있는 사상 기법을 연관 사상 기법이라고 해요. 캐시 라인 선택, 적중률 향상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태단이라고 암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태단이라고 생겼고 주기억 장치의 주소가 그래서 여기서는 라인을 따질 거 없이 그냥 태그만 일단 비교를 하는 거예요. 태그만 비교를 해서 히트가 되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로 가져오는 형태로 좀 더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해졌다기보다는 좀 라인을 굳이 따로 확인을 할 필요 없이 태그만 가지고 와서 확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대신에 이제 구현 비용이 고가라는 이런 단점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장점, 단점 그리고 요것도 태단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태단. 그리고 이 CA에서는 항상 그 두 가지가 나오면 이거를 혼합한 그 방식이 나오는데 직접 사상, 연관 사상을 혼합한 집합 연관 사상이 기법이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있어요. 요거는 세트라는 개념이 나와서 세트라는 개념이 나온 태세단으로 암기를 하죠. 태세단.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아까는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는 세트가 이제 추가가 돼서 먼저 세트를 검색을 합니다. 이 세트 가지고 세트가 맞다 하는 정보가 도출이 되면 여기서 이제 태그를 비교해서 이 태그에 있는 데이터로 가져오는 방식이 직접 연관 사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태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트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시 프로토콜. 메시 프로토콜은 아까 봤듯이 캐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메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림은 이것보다는 아까 봤던 그 그림이 이건 너무 어려운 그림이고 이렇게 네 가지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이 메시 프로토콜이다. 쓰기 정책. 또 아까 나왔어서 중복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캐시 플러시, 캐시 클린 요거는 몰라도 요건 좀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심화반 가셔서 보면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D비트, 뭐 V비트 요게 이제 달라지면서 플러시냐 클린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체 알고리즘. 교체 알고리즘. 요거는 이제 주 기억 장치로부터 새로운 블록이 캐시로 적재가 될 때 모든 라인들이 다른 블록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중 새로운 블록으로 교체할 라인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캐시 메모리 교체 알고리즘이고요. 요 종류로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LRU, LFU, FIFO, 다음으로 네,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RU는 가장 최근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라인을 교체하는 기법이고, 가장 빈도가 적은 라인을 교체하는 방법은 LFU, 그다음에 FIFO, 가장 오래 있었던 라인을 교체하는 거 FIFO 방식.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LIFO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FIFO랑 옵트, LRU, LFU. NUR은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식을 NUR 여기까지 네,
NUR 기법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소 변환 기법. 네, 주소 변환 기법. 페이징 기법이랑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주소 변환 기법. 실제 메모리의 주소의 물리적 주소랑 가상 메모리의 논리적 주소 기법을 주소를 사상하는 기법을 주소 변환 기법이라고 하고, 페이지 기법은 고정된 작은 크기의 프레임으로 미리 나눠서 주기억 장치에 사상시키는 형식을 페이지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서 CPU가 가상 주소를 물어보면 여기 매핑하고 여기에 매핑된 실제 주소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고정 분할 기법이고요. 그래서 PPN, 여기 빨간색 VPN, 가상 페이지 번호랑 물리적 페이지 번호. 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블록의 크기가 다른 가변적인 크기로 가상 기억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는 페이지 테이블이었는데 여기는 세그먼트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길이들이 다 다른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여기서 베이스가 1400이면 이 리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 크기가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변 분할 기법,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실 게 외부적 단편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정 분할 방식은 내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어디 써 있을 텐데 내부 단편화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에 이제 혼합 방식, 요거의 장점들만 수용한 또 혼합 방식이 나와서 여기서는 페이지 세그먼트 기법은 먼저 세그먼트 테이블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지정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간 다음에 여기서 PPN, 물리적인 주소에 매핑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요게 페이지 세그먼트 기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알아주시고 여기 요거 비교할 때 장점, 단점, 외부 단편, 내부 단 고정 분할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 그리고 세그먼트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정책, 요거는 그것도 아까 해서 이게 좀 중복 배치 정책. 요것도 아까 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배치 정책. 요거 first fit, best fit, next fit, worst fit 이렇게 배치 정책. 아까 할배 인도에서 배치 정책에 해당하는 거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배치 정책은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보통은 이 세 가지로 많이 쓰는데 next fit까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체 정책은 아까 해서 빨간 색깔 부분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또 넘어갈게요. 요구 페이징 기법 넘어가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은 명령어 병렬 처리를 통한 처리 속도 향상 기법 파이프라인인데요. 명령어 처리 과정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작업들이 수행되도록 병렬성을 높이는 명령어 수준 병렬 기법이에요. 그래서 명령어 처리 주기,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쓰기 정책. 이렇게 명령어 처리 주기 이 부분 알아주시고 요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생긴 거, 요 개념도랑 같이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 명령어 사이클에서 각 단계를 명령어 수행 과정에서 중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파이프라인 기법이고 그리고 슈퍼 파이프라인은 중첩이 돼서 요 중간에 중첩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슈퍼 파이프라인 기법 그리고 슈퍼 스칼라는 한 사이클당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 처리하도록 이렇게 두 개씩 이루어지는
방식이 슈퍼스칼라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여기서 중첩이 되는 요거는 또 슈퍼 파이프라인 슈퍼스칼라 방식. 요게 되게 헷갈려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요게 암기가 되실 건데. 네, 여기까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VL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이 파이프라이닝의 문제점이 있는데 구조적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제어 해저드라는 요 구대제라는 요 해저드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수행이 지정된 클렉에서 수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상태로 해서 파이프라인 해저드라고 있는데 이 구조적 해저드는 명령어랑 데이터가 하나의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읽고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명령어랑 데이터 메모리가 각각 따로 존재했던 하버드 아키텍처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폰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비롯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버드 아키텍처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해저드는 데이터를 쓰기도 전에 읽는 거, 쓰기도 전에 읽거나 명령어가 읽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기록해버리거나 이런 순서적인 그 데이터 쓰기 읽기 순서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데이터 해저드 문제점. 그래서 요런 문제점이 있다. 요렇게 키워드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어 해저드는 분기문에 의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붕괴. 분기문에 의해서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분기문에 의해서 점프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제어 해저드라고 합니다. 제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제어 해저드 이렇게 세 가지 해저드 외워주시면 되시고요. 무대제라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 아까 구조적 해저드는 하드웨어 구조를 그 폰노이만에서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걸로 해결이 되고, 네. 그리고 데이터 해저드는 이런 거, 포워딩, 리오더링, 암기, 제어 해저드는 분기를 예측하거나 분기문을 순서를 변경해준다. 요렇게 해결 방안까지, 네, 요거까지만 암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거 중복돼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고가용성. 고가용성은 클러스터. 두 개의 시스템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한 시스템이 장애가 났을 때 최소한의 서비스 중단을 위해서 페일오버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를 하는 메커니즘이 고가용성입니다. 여기 고가용성에서는 이 유형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핫스탠바이, 뮤추얼 테이크오버, 콘커런트 액세스 이렇게 세 가지 알아주셔야 되고 핫스탠바이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백업 시스템 그리고 실제 운영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돼서 장애가 발생하면 자원을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요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게 핫스탠바이이고 뮤추얼 테이크오버는 각각의 고유한 가동 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다가 한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걸 떠안는 구조. 얘가 모든 걸 떠안는 페일오버. 여기 키워드가 페일오버인데요. 페일오버에서 동시에 두 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뮤추얼 테이크오버 방식이라고 하고 컨커런트 액세스는 병렬 처리하는 방식. 여러 개 시스템에서 동시 업무를 나눠서 병렬 처리하는 방식을 컨커런트 액세스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고가용성 키워드로 암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개념적인 비교. FTS랑 HA를 비교하는 건데 FTS를 먼저 알고 나서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TS가 바로 뒤에 결함 허용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생해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결함 허용 시스템 FTS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단계별 특성이라고 해서 감진 통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특성이 나와 있어요. 결함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진단하고 통제하고 복구하는 요 단계별로 특성. 네, 요거 알아주시고 FTS의 관점별 기법. FTS의 기법으로는 하드웨어 측면으로는 TMR 그리고 워치독 타이머 요거 레이드 요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우리 DB 시간에 했던 체크포인트 그리고 뭐 리커버리 요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라 DB 측면으로는 저희 다 배웠던 롤백 그리고 체크포인트, 섀도우 그림자 페이징 기법 이런 걸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런 기법들이 있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로 네, FTS는 페일오버 타임이 0초여야 되고 고가형성은 조금 더 유연하게 30초에서 400초 하고 FTS는 이 전용 OS랑 전용 하드웨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고가형성은 범용 OS랑 범용 하드웨어가 있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비용은 FTS가 더 비싸고 전용 OS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더 비싼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법들도 같이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TMR 아까 하드웨어 측면의 그 기법인데 이거는 투표한다는 거예요. 모듈별로 결과값이 동일한지 투표를 해서 이 아웃풋을 산출하는 요거 참고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넘어가서 비교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서. 그다음에 레이드 이게 제일 CA 하면은 이제 무조건 레이드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되고 레이드는 여러 개의 디스크의 데이터를 중복 저장해서 분산 저장을 통한 성능 향상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이에요. 이거는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 구조 기반의 병렬 디스크 구성 기법이고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핑 A1, 2, A3, 4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핑 형태로 구성이 있는 게 영스라고 암기를 하죠. 영스. 그래서 레이드 0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레이드 1은 미러링 구조로 해서 중복해서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 1미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이핑 그리고 미러 디스크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 레이드 2랑 3, 4까지는 안 쓰여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안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 레이드 5, 6 여기까지 0 플러스 1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레이드 5는 5분이라고 해서 분산 페리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페리티 비트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페리티 방식이라고 합니다. 레이드 5는 분산 페리티 방식이라는 거 이거 알아주시고 특징으로 이런 최소 수량 이 정도 고장 허용은 원디스크 이렇게 요 부분 알아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드 0 플러스 1, 1 플러스 0 여기도 알아주셔야 돼요. 레이드 0 플러스 1은 레이드 0으로 영스라고 해서 요거 스트라이핑이 먼저 구성이 되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미러링 형식, 레이드 1 방식이 결합이 된 방식이 레이드 0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레이드 1 플러스 0은 요거랑 반대로 먼저 1로 구성이 돼요. 미러링으로 1로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스트라이핑 형식으로 레이드 0 스트라이핑 형식으로 얘랑 다르죠. 스트라이핑으로 구성된 레이드 1 플러스 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레이드 6은 아까 레이드 5가 분산 페리티 방식이었는데 얘는 이제 더블 분산 페리티 방식이라서 얘는 더블 페리티 분산 방식이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레이드 6까지. 얘는 고장 허용이 2디스크. 회부 수량이 4개. 예,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 영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스토리지 구축 방법인데 다스, 나스, 센 방식이 있어요. 스토리지를 어떻게 구축하냐는 건데 다스는 스토리지랑 직접 연결 방식이 다스, 다이렉트 방식이고 그리고 나스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나스 방식 그리고 광 케이블로 연결해서 구성하는 센 방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에서는 센 방식을 적용을 하고 얘는 센 방식이 이제 유연성이나 확장성, 편의성이 좋다는 거 네, 이렇게 알아주시고 데이터 공유는 요거 나스 네트워크 기반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 공유 이 부분 비교하는 거 네, 그리고 접속 장치, 광 채널, 이더넷 스위치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특징까지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센 스토리지 방식 이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넘어가서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인메모리 컴퓨팅. 요거는 정의만 알아주시면 돼요.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팅 기술,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 요거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뉴로모픽 칩. 요거는 뉴런이랑 시냅스 구조로 저전력 코어로 구성된 뇌 모방 칩인데 AI에서 사용되는 칩이고 여기는 이제 요 그림 여기에서 뉴런 시냅스 통신 요거 암기. 기존에는 CPU랑 메모리 그냥 간단한 전송 회로인데 여기는 이제 뉴런 시냅스 통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기능들이 융합이 돼서 병목 현상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뉴로모픽 반도체예요. 데이터 처리 방식은 직렬, 병렬 여기까지. 활용도. 네. 핌은 섬시형 기출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CPU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근처 또는 메모리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연산 처리를 CPU에서 하는데 메모리 안에서 연산 처리를 하겠다는 그 메모리가 핌이에요. 프로세싱 인 메모리 기법. 그래서 여기서는 요 메모리 다이랑 로직 다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핌은.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팅이랑 뭐 통신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키워드는 메모리 다이랑 로직 다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하위에 이 로직 다이는 또 요렇게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TSB 인터페이스랑 핌코어 여기까지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 TSV 인터페이스 핌코어 요게 로직 다이고 3D 패키지 디램은 메모리 다이, 로직 다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만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핌 기술의 종류, 이어 메모리, 인 메모리, 여기까지만 종류가 어떤 게 있다. 요거만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7시 끝나겠는데요? 네. 실수 없지?